안녕하세요.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깊이와 감정이 풍부한 장편 소설을 한국어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총 5부작 중 일부를 먼저 작성하겠습니다. 요청하신 분량인 25,000자에 맞추기 위해 일부의 분량이 매우 길어질 수 있으며 한 번의 응답으로 제공되는 텍스트의 양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제약으로 인해 5,000자 분량을 모두 채우지 못하더라도 다음 요청 시 이어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TTS, 텍스트 투 스피치, 환경을 고려하여 자연스러운 문장 구조와 흐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차가운 침묵이 고요한 방을 짓누르고 있었다. 미열이 온몸을 흐느적거리게 만드는 가운데 유진은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응시했다. 화면에 떠있는 마지막 메시지는 어제 오후 3시에 자신이 보낸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일찍 자야 할 것 같아 였다. 그리고 지금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10시간 하고도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그의 이름 아래에는 아무런 알림도 뜨지 않았다. 34시간 전에 온라인이었음. 그 옅은 회색 글자가 유진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다. 콧잔등이 시큰거렸다. 열 때문인지 아니면 가슴에 맺힌 울분 때문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어젯밤, 아니 그제 밤의 일이 떠올랐다. 자기야, 메시지 좀 봐. 왜 2시간째 연락이 없어? 그날 저녁, 준영은 약간의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유진은 막 야근을 마치고 지하철에 몸을 실은 참이었다. 미안해, 준영아. 오늘 팀장님이 갑자기 큰 건을 맡기셔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회의실에서 내내 있었고, 폰은 가방에 넣어뒀어. 내 메시지 지금 봤네. 걱정했지. 유진은 피로에 절어 있었지만 애써 목소리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걱정. 당연히 했지. 2시간이면 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고. 솔직히 말해서 서운했어. 준영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앙금이 배어 있었다. 정말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지금 바로 너한테 달려가고 싶은데 너무 피곤해서. 내일은 꼭 볼 수 있지. 그래. 알았어. 조심히 가. 전화는 짧게 끊겼다. 유진은 어쩐지 그 밤의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준영의 서운함이 자신에게 죄책감으로 남았다. 그리고 오늘 유진은 심한 몸살로 아침 일찍 조퇴를 해야 했다. 하루 종일 끙끙 앓다가 너무 아파서 잠시 정신을 잃기도 했다.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고역이었고 식은땀을 흘리며 침대 위를 뒹굴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에도 그녀의 손은 스마트폰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 혹시라도 준영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아픈 나를 걱정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간절히 기대하며. 하지만 10시간, 10여 시간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날카로운 칼이 되어 유진의 마음을 찔렀다. 이건 복수인가? 준영이 했던 말을 상기했다. 2시간이면 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고. 그는 고작 2시간의 공백에도 서운함을 느꼈고 유진은 그에게 깊이 사과했다. 그런데 지금 10시간이다. 유진이 먼저 몸이 안 좋다고 연락을 보냈는데도 그는 이토록 긴 시간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준영과의 채팅창에 메시지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려 오타가 났다. 준영아, 나 정말 너무 아파. 혹시 어제 일 때문에 나한테 화가 난 건 아니지? 나 아픈데 너까지 이러니까 너무 서러워. 전송 버튼 앞에서 유진은 잠시 멈췄다. 아니야.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구차해 보여. 스스로를 다잡으며 메시지를 모두 지웠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에는 며칠 전 준영이 사다 준 레몬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달콤한 레모네이드라도 타서 마시려던 준영의 다정한 마음이 담긴 증거. 하지만 지금은 그 레몬이 마치 너의 다정함은 여기까지라는 차가운 표지판처럼 느껴졌다. 물을 마시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유진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겨우 2주. 그들의 관계는 이제 막 2주를 넘겼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듯했던 짧은 만남. 준영은 유진의 메마른 일상에 갑자기 나타난 소나기 같았다. 그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하나가 유진의 마음을 촉촉하게 접섰다.
처음 만남 어긋난 우연. 그들은 한 달 전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만났다. 유진은 조용히 구석에서 맥주를 홀짝이고 있었고 준영은 모두의 시선을 받는 활기찬 사람이었다. 유진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잠시 베란다로 나갔다. 저기 혹시 담요 필요하세요? 따뜻한 목소리가 유진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돌아보니 준영이었다. 그의 손에는 푹신한 무릎 담요가 들려 있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유진은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다. 괜찮기는요. 지금 밤 공기가 얼마나 차가운데. 감기 걸려요. 그는 유진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담요를 덮어주었다. 순간적으로 그의 손끝이 유진의 뺨을 스쳤고 따뜻한 온기가 짧게 느껴졌다. 감사합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최준영이라고 해요. 김유진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꽤 오래 이어졌다. 준영은 시끄러운 파티장보다 밤하늘의 별을 더 좋아한다고 말했고 유진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날 밤 유진의 마음속에는 처음 느껴보는 낯선 설렘이 자리 잡았다. 급속한 만남, 짧은 시간의 무게. 그 후 며칠 동안 준영은 매일같이 유진에게 연락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좋은 아침. 오늘 하루도 파이팅! 이라는 활기찬 메시지가 와 있었고 저녁에는 오늘 힘든 일은 없었어요. 나는 다정한 안부가 도착했다. 유진은 그런 준영의 적극적인 태도에 금세 마음을 열었다. 그리고 2주 전 준영은 유진에게 고백했다. 한강이 보이는 루프탑 바에서 준영은 유진의 손을 잡고 진심을 털어놓았다. 유진 씨, 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밀당 같은 거 잘 못해요. 아니, 안 해요. 제 감정에 솔직하고 싶어요. 제가 유진 씨를 만나는 동안은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설레요. 우리 진지하게 만나 볼래요? 유진은 그의 솔직함에 감동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준영의 손을 맞잡았다. 네, 좋아요. 우리 만나 봐요. 그들의 연애는 폭풍처럼 몰아쳤다. 주말 내내 붙어 있었고 평일에도 퇴근 후 잠깐이라도 만나 얼굴을 봐야 직성이 풀렸다. 준영은 로맨틱한 이벤트와 다정한 말들로 유진을 끊임없이 행복하게 만들었다. 유진 지난 3년간의 외로움을 단번에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미세한 균열의 시작, 다른 속도, 다른 기대. 하지만 2주가 채 지나지 않았을 때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준영은 유진에게 모든 것을 공유하기를 원했다. 점심 메뉴, 회의 내용, 심지어 퇴근길에 마주친 고양이 이야기까지. 유진은 그의 관심이 고마웠지만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유진은 워커홀릭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는 그녀는 마감 기한과 프로젝트에 치여 사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녀의 업무 환경은 높은 집중력을 요구했고 개인적인 연락은 잠시 미뤄두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유진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던 날이었다. 준영은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서너 통의 전화를 했고 왜 전화를 안 받냐? 혹시 나한테 무슨 일 숨기는 거 아니냐는 내용의 카톡을 20통 가까이 보냈다. 밤 11시 유진이 모든 작업을 마치고 준영에게 전화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제야 전화하네. 미안해 준영아. 오늘 진짜 중요한 발표 준비 때문에 폰 볼 시간이 단 1분도 없었어. 팀장님 앞에서 바로 시뮬레이션 돌려야 했거든. 너한테 먼저 연락 못해서 미안해. 유진은 진심으로 미안했다. 바쁜 건 알겠는데 바쁘다고 사람 연락까지 끊는 게 말이 돼? 내가 걱정돼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잠깐 화장실 갈 때라도 밥 먹을 때라도 나 지금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니? 준영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유진은 인정했다. 내 말이 맞아. 내가 너무 내 일만 생각했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앞으로는 그렇게 해줘.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되니까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 그때부터 유진은 의식적으로 준영의 연락에 더 신경을 썼다. 회의 중에도 폰을 힐끗거리며 잠깐의 틈이 생기면 바로 답장하려고 했었다. 그녀는 준영의 불안함을 해소해 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 노력이 유진의 일상에 작은 스트레스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특히 어젯밤 2시간의 연락 두절로 인해 준영이 서운함을 표했을 때 유진은 내가 이 연애에 맞춰가기 위해 내 본래의 모습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라는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했다. 고통스러운 서러움 침묵의 메아리. 그리고 지금 그녀의 가장 취약한 순간 10시간의 침묵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가혹한 대답처럼 느껴졌다. 유진은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며 다시 한번 준영의 프로필 사진을 클릭했다. 생기발랄하게 웃고 있는 그의 사진. 그 아래에는 여전히 34시간 전에 온라인이었음이라는 문구만 떠 있을 뿐이었다. 나 아픈 거 알면서 이럴 수가 있나. 유진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열이 올라 달아오른 몸과 대비되는 차가운 눈물이었다. 그녀는 준영의 침묵이 어제 자신의 2시간 부재에 대한 의도적인 복수라고 생각했다. 복수하려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다니. 내가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데. 문득 준영이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다. 유진 씨, 나는 연애에서 연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연락은 곧 관심이고 사랑이에요. 바빠서 연락 못 한다는 건 결국 나보다 일이 더 중요하다는 뜻 아닐까요? 그때는 그 말이 로맨틱하게 들렸다. 나를 그만큼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여겼다. 하지만 지금 그의 논리를 역으로 적용해보니 10시간 동안 나를 외면하는 건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나 사랑이 없다는 뜻 아닐까 라는 잔인한 결론에 도달했다. 유진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앉았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더 이상 침대에 누워 비참함에 빠져 있고 싶지 않았다.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인가. 갈등의 확장. 친구와의 대화.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인 소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간은 새벽 1시 30분. 소라는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전화를 받았는지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유진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괜찮아. 소라야, 나 너무 아파. 몸살이 심하게 났어. 열도 나고. 유진은 목소리를 가다듬었지만 결국 울음이 터져 나왔다. 어머 세상에. 약은 먹었어? 혹시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소라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 찼다. 약은 먹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준영이가 연락이 안 돼. 소라는 침묵했다. 그녀는 유진과 준영의 짧고도 격렬했던 연애의 시작을 모두 알고 있었다. 몇 시간이나. 10시간도 더 됐어. 나 아프다고 어제 보냈는데. 소라는 한숨을 쉬었다. 유진아, 솔직히 말해서 너의 너무 빨리 불타올랐어. 그리고 준영씨, 좀 집착이 심한 것 같다는 생각 안 했어? 너한테 2시간 연락 없다고 서운해하고 불안해하는 거. 내가 어제 2시간 연락 못 한 거에 대한 복수하는 거일 수도 있대. 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 나 가슴 찢어지게 아픈데. 이 유진은 목이 메었다. 보수? 겨우 2주 만난 사람한테 아플 때 복수를 해? 유진아,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계산이고 감정적인 유치함이야. 연은 상대방의 가장 취약한 순간에 진심을 보여주는 거잖아. 내가 아프다는 걸 알면서 연락을 피하는 건 그의 이기심이야. 너의 서운함을 내가 아픔으로 겪고 있을 때 채우려는 거. 소라의 직설적인 말은 유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동시에 냉철한 이성을 되찾게 해주었다. 우리 안 맞는 걸까? 안 맞는 게 아니라 아직 서로를 이해할 시간이 없었던 거야. 너무 급했어.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봐. 준영 씨는 너의 나를 존중하지 않아. 너의 직업, 너의 방식, 너의 잠깐의 부재를 사랑의 부족으로 해석해. 그리고 지금은 너의 고통을 무시하고 있어. 유진아, 너는 너의 삶을 중심으로 살아야 해. 연애가 너의 전부를 갉아먹게 해서는 안 돼. 겨우 2주 만났는데 헤어지는 게 너무 빠르지 않을까? 조금 더 노력해봐야 하지 않을까? 유진은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노력? 내가 얼마나 노력했니? 너는 내 삶의 방식을 바꿔가며 그를 맞춰주려고 했잖아. 이제는 그가 너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야. 그런데 지금 그의 모습은 어떠니? 연락 두절. 침묵. 그게 최선이야. 유진아, 더 이상 자책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소라의 대화는 유진에게 깊은 생각의 씨앗을 심었다.
그녀는 준영에게 기대했던 사랑과 준영이 보여준 행동 사이에 엄청난 괴리를 깨달았다. 새벽의 고백과 결단. 유진 소라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방은 다시 고요해졌다. 이제는 열이 조금 내려서 몸은 한결 편해졌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고 다시 채팅창을 열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길고 솔직한 메시지를 입력했다. 준영아, 내가 이 메시지를 언제 볼지는 모르겠지만 난 지금 너무 아파서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어. 내가 어제 2시간 동안 연락을 안 봐서 서운했던 거 나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내 일에 집중하느라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내게 더 신경 쓰겠다고 약속도 했지. 하지만 지금 너는 내가 몸이 안 좋다고 연락했는데도 10시간이 넘도록 나에게 아무런 답도 안부도 전하지 않고 있어. 난 내가 어제 일 때문에 나에게 복수하는 거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어.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는 걸 알면서 이토록 긴 시간 동안 침묵하는 건 내가 날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라고 생각해. 나는 지금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데 너는 내 감정적인 서운함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아. 겨우 2주지만 난 너를 진심으로 좋아했어. 너의 다정함에 기대었고 너와의 미래를 상상했어. 하지만 우리의 속도, 우리의 방식, 그리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른 것 같아. 특히 이런 위기의 순간에 보여주는 너의 모습은 내가 기대했던 사랑이 아니야. 난 더 이상 불안함 속에서 연애하고 싶지 않아. 내가 나의 삶을 온전히 누리면서 동시에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관계를 원해. 우린 안 맞는 것 같아. 미안해. 이쯤에서 놓아주는 게 맞는 것 같다. 너도 나도. 유진은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잠시 화면을 응시했다. 보내지 말까?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보는 걸까? 하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피어오르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그 불씨를 꺼뜨렸다. 그녀는 준영이 보였던 불안정한 집착과 지금의 차가운 침묵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유진은 전송 버튼을 눌렀다. 메시지 옆에는 작은 회색 숫자 1분이 떠 있었다. 준영은 아직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 유진 휴대폰을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고 몸을 뉘었다. 이제 놓았다. 마음 한 구석은 여전히 시리고 아팠지만 다른 한 구석에서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과 고독한 평화가 밀려왔다. 열은 다시 오르기 시작했지만 적어도 그녀의 마음속을 갉아먹던 불안함의 열기는 사라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반응. 다음 날 아침 늦잠에서 깨어난 유진은 열이 완전히 내린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몸은 가벼워졌지만 간밤에 보낸 메시지 때문에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휴대폰을 집어든 유진은 준영의 메시지 창을 확인했다. 메시지 옆엔 일부는 사라져 있었다. 그는 읽었다. 그리고 몇 초 후 준영에게서 답장이 도착했다. 길지 않은 단 2문장이었다. 알았어. 우랴 안 맞는다면 어쩔 수 없지. 몸 잘 챙기고. 유진은 그 답장을 읽고 잠시 멍해졌다. 예상했던 격렬한 반박이나 후회 혹은 울분 대신 너무나도 담담하고 건조한 이별의 수락이었다. 어쩔 수 없지. 유진은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다 오히려 끓어오르는 분노에 눈물이 쏙 들어갔다. 그가 유진을 붙잡을 거라는, 최소한 자신이 보낸 긴 메시지에 대해 해명하거나 변명할 거라는 아주 작은 기대조차 그는 저버렸다. 그의 무덤덤한 수락은 유진에게 그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소유로 두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다.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는 대신 그는 그녀의 결정을 너무도 쉽게 받아들였다. 일터로의 복귀와 새로운 고민. 유진은 그날 오후 컨디션을 회복하고 회사로 복귀했다. 디자인팀 사무실은 마감 기한을 앞두고 활기가 넘쳐 흘렀다. 동료들은 유진의 얼굴이 조금 수척해진 것을 알아봤지만 그녀는 그저 심한 감기였다고 둘러댔다. 팀장과의 회의를 마치고 자리에 돌아왔을 때 유진의 사수이자 인생 멘토이기도 한 민우 선배가 조용히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다. 김유진 씨, 얼굴이 헬쓱하네. 많이 아팠나 봐.
네, 선배님. 이제 괜찮아요. 그래. 그런데 표정이 영 밝지 않네. 혹시 개인적인 일 있어? 민우 선배는 예리한 사람이었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별의 상황과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민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유진 씨,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좋은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야. 연애 초기의 폭발적인 감정은 휘발성이 강해. 진짜 관계는 상대방의 가장 약한 부분을 발견했을 때 그걸 비난하거나 조종하는 대신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의 말이 유진의 가슴을 울렸다. 준영 씨는 유진 씨의 바쁜 삶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본인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유진 씨의 시간을 강요했어. 그리고 유진 씨가 아플 때 그는 가장 이기적인 방식으로 자기 감정에만 집중했지.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자기애야. 유진 씨를 통해 자기의 외로움을 채우려 했던 거야. 선배님, 저는 겨우 2주 만에 헤어진 것이 제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어요. 제가 너무 쉽게 포기한 건 아닌가. 아니, 유진 씨는 자기 존중을 선택한 거야. 2주든 2년이든 핵심은 관계의 질이지 시간이 아니야.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의 핵심적인 결함을 발견하고 그 결함이 너를 불행하게 만들 것을 예상했다면 그건 현명한 결단이야. 질질 끄는 것보다 훨씬 용기 있는 일이고. 민우 선배의 따뜻한 조언은 유진의 마음을 안정시켰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아직 준영의 어쩔 수 없지라는 담담한 답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냉담함 뒤에는 어떤 진심이 숨겨져 있을까? 아니면 정말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걸까? 이 짧았던 만남에 대한 유진의 미련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불씨처럼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서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유진은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의 빈 캔버스처럼 그녀의 마음도 이제 다시 새로운 그림을 그릴 준비를 해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준영과의 관계에서 남은 감정의 찌꺼기들을 깨끗이 치워야만 했다. 그녀는 이 짧은 인연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보기로 결심했다. 준영의 의외의 진심을 찾아. 유진은 주말 동안 준영과의 모든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달콤함, 서로에게 빠져들던 순간의 설렘, 그리고 점점 커져가던 불안과 서운함의 그림자들. 그녀는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을 복기하며 그가 그녀에게 집착했던 이유를 곰곰이 생각했다. 혹시 그 사람도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었을까? 준영은 항상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했었다. 그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기를 원했고 그 연결이 끊어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다. 유진의 2시간 부재에 대한 그의 격렬한 반응도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선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월요일 아침 유진은 용기를 내어 준영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이별 통보에 대한 답장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을 이해하려는 시도였다. 준영아, 내 이별 수락 잘 받았어.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물어볼게. 내가 아파서 연락 못 받은 건 내가 2시간 연락 안 됐을 때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불안감을 줬어. 그런데 왜 너는 나에게 단 한마디의 안부도 묻지 않고 이별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니? 너의 그 담담함이 사실은 나를 향한 진심이 아니었다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서 괴로워. 메시지를 보내고 유진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이번에도 준영이 무심히 대답하거나 아예 무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어야만 이 짧은 연애의 감정적 매듭을 풀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번에는 답장이 빠르게 왔다. 유진이 메시지를 보낸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서였다. 준영은 그녀의 메시지를 보낸 직후 바로 읽고 있었다. 유진아, 내 메시지를 읽었을 때 나는 정말 아팠어. 내가 아프다는 말에 내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어제 내가 연락 안 됐을 때 내가 느꼈던 감정을 너도 똑같이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유치한 생각이 들었어. 인정해. 그건 복수였고 내가 얼마나 불안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끔찍한 행동이었지. 하지만 내 이별 통보에 담담하게 답한 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 내가 너를 놓아주는 것이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내가 보낸 긴 메시지를 읽었을 때 나는 깨달았어. 나는 너의 삶을 존중하지 못하고 나의 불안함으로 너를 짓눌러 왔다는 것을. 나는 너의 삶의 방식까지 통제하려 했고 그게 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았어. 나는 내가 원했던 방식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하고 너는 너의 방식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걸 알았지. 나는 너를 잡고 내 불안함에 계속 가두는 것보다 내가 말한 것처럼 너의 삶을 온전히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너를 풀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다정함이었어. 내가 얼마나 바보 같고 이기적인 사람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내 앞에서 구차하게 매달릴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어. 미안해. 많이 아팠지. 몸 잘 챙겨. 행복해야 해. 유진은 준영의 답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하고 그리고 진심이 담긴 답장이었다. 그것은 복수와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내린 결론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상대를 위해 희생하려는 마지막 노력처럼 보였다. 그 사람도 아팠구나. 그리고 그 사람도 나름대로 나를 사랑했구나. 유진은 그제야 그들의 짧은 연애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각자의 상처와 불안함을 투영하는 방식이었지만 적어도 그 끝은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과정이었다. 그래, 준영아. 우리 서로 잘 지내자. 나도 이제 이 마음 놓을게. 너도 행복해야 해. 유진은 마지막 답장을 보냈다. 더 이상의 답장은 없었다. 유진은 준영과의 채팅창을 조용히 닫았다. 비로소 그녀의 가슴에 찢어져 있던 상처가 봉합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짧은 두 주였지만 그녀는 이 연애를 통해 사랑뿐만 아니라 자기 존중과 관계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깊이 배울 수 있었다. 이제 유진은 다시 자신의 삶, 자신의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 짧고도 격렬했던 인연이 남긴 미세한 떨림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이별 그 후의 공백. 이별 후 일주일, 유진의 일상은 표면적으로는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다시 일에 몰두했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디자인 시안을 다듬으며 시간을 보냈다. 준영과의 짧은 관계가 남긴 감정의 파동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잠시 수면을 흔들었지만 이내 고요함 속으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고요함이 평화는 아니었다. 저녁 7시만 되면 무의식적으로 울릴 것 같던 휴대폰의 진동이 더 이상 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유진에게는 여전히 낯선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2시간의 연락 두절에도 가슴을 졸이며 미안해하던 지난날의 긴장이 사라지자 그 자리에 예상치 못한 고독이 찾아왔다. 그녀는 이제 누구에게도 자신의 하루를 구구절절 보고할 의무가 없었고 누구의 불안을 달래줄 책임도 없었다. 하지만 그 해방감 뒤에는 나의 이 작은 일상을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쓸쓸함이 그림자처럼 드리웠다. 퇴근 후 텅 빈 집으로 돌아와 유진은 습관적으로 텔레비전을 켰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격렬한 로맨스를 보면서 자신의 2주간의 연애가 마치 빠르게 돌려본 예고편처럼 느껴졌다. 너무 강렬했고 너무 짧았으며 결국은 제대로 시작도 못 해보고 막을 내렸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은 소라와 함께 맥주를 마시며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았다. 소라야, 헤어지기로 한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 정말 후회 없어. 그런데 있지. 가끔은 너무 허전해. 2주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텅 빈 것 같을까? 소라는 유진의 잔에 맥주를 따라주며 말했다. 유진아, 그건 준영 씨가 좋았던 게 아니라 별표 쌓인 누군가에게 격렬하게 사랑받는 기분, 별표 쌓인 이 좋았던 거야. 너는 몇 년 동안 일만 했잖아. 내가 가진 외로움의 크기가 컸을 거고 준영 씨가 그 구멍을 너무 빠르게, 너무 강하게 채워줬던 거야. 갑자기 그 채워짐이 사라지니까 외로움이 2배로 느껴지는 거지. 격렬하게 사랑받는 기분. 유진은 소라의 말을 곱씹었다. 어쩌면 준영의 집착이 그녀에게는 강렬한 관심이라는 착각을 주었고
그녀는 그 착각에 중독되었던 것일 수도 있었다. 이제는 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너 스스로 그 구멍을 채워야 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내 일외의 삶에서 어떤 기쁨을 찾을 수 있을지 생각해봐. 준영 씨는 떠났지만 너는 여전히 남아있잖아. 소라의 따뜻한 조언은 유진에게 깊은 위로가 되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했다. 잃어버린 취미를 찾아서 유진은 퇴근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준영과의 관계 때문에 잠시 미뤄두었던 모든 것들이 그녀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 중에서도 그녀가 가장 아끼던 취미는 유화였다. 대학교 시절 유진은 미대 진학을 꿈꿀 정도로 그림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와 부모님의 반대로 디자인 전공을 선택했고 졸업 후에는 일에 치여 붓을 놓은 지 오래였다. 다음 날 유진은 퇴근길에 미술 재료상에 들러 캔버스, 유화 물감, 그리고 붓 세트를 새로 구입했다. 익숙한 물감 냄새가 유진의 코끝을 스치자 잊고 있던 과거의 설렘이 되살아났다. 집에 돌아와 거실 한 구석에 이젤을 설치하고 유진은 첫 붓질을 시작했다. 그녀가 캔버스에 담고 싶었던 것은 복잡하고 격렬했던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캔버스 위에는 짙은 남색과 불투명한 붉은색이 격렬하게 뒤섞였다. 짙은 남색은 준영의 불안과 자신의 외로움이 만들어낸 어둠을 상징했고, 붉은색은 그 짧은 2주 동안 타올랐던 열정과 상처를 의미했다. 유진은 붓으로 물감을 긁어내고, 덧칠하고, 다시 지우기를 반복했다. 작업이 진행될수록 그림은 점점 더 추상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유진은 온전히 자신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었다. 붓질 하나하나의 감정을 실어내자 마음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들이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며칠 밤을 새워 그림을 완성했을 때 캔버스에는 복잡하게 얽혀있던 색들 위로 얇고 투명한 흰색이 덧이 펴져 있었다. 어둠과 격정이 남아있었지만 그 위로 희미한 빛이 스며드는 것처럼 보였다. 유진은 그 그림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그녀에게는 감정의 정화 과정이었다는 것을. 뜻밖의 재회와 새로운 인연의 싹. 유진이 그림에 몰두하고 있던 어느 토요일 오후, 그녀는 동네의 작은 갤러리에 잠시 들렀다. 최근 미술에 다시 관심을 가지면서 새로운 영감을 얻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갤러리는 조용했고 한쪽 벽에는 고요한 색감의 풍경화가 걸려 있었다. 유진은 그 그림 앞에 멈춰 서서 한참을 감상했다. 이 화가분은 빛을 참 잘 다루시는 것 같아요. 이 미묘한 색감의 변화가 정말 대단하죠. 낯선 목소리가 유진의 뒤에서 들려왔다. 유진은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단정하고 지적인 인상을 가진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옅은 베이지색 재킷에 깔끔한 셔츠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그림을 향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담고 있었다. 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특히 이 나무 그림자 부분이 어둠 속에서도 따뜻한 기운이 느껴져요.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대화에 참여했다. 맞아요. 그림자는 단순히 어둠이 아니죠. 빛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니까요. 남자는 환하게 웃으며 유진에게 손을 내밀었다.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이 갤러리에서 가끔 그림을 그리는 윤서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유진입니다. 디자인 일을 하고 있어요. 서준과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유진은 서준이 건축 설계사이며 취미로 유화를 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림을 통해 건물의 공간이 아닌 시간과 감정을 표현하고 싶다고 했다. 디자이너시라면 색채 감각이 뛰어나시겠네요. 혹시 그림도 그리시나요? 서준이 물었다. 유진은 자신이 최근 다시 유화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와, 정말 반갑네요. 제가 곧 이 갤러리 옆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드로잉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가요? 취미를 공유하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드로잉 모임이요? 저야 좋죠. 제가 워낙 외로운 취미라 같이 이야기 나눌 사람이 필요했어요. 유진은 망설임 없이 제안을 수락했다. 그의 차분하고 안정적인 태도가 유진에게 편안함을 주었기 때문이다.
유진은 서준과의 만남이 그녀의 외로움을 채우려는 또 다른 시도가 아니기를 바랐다. 그저 그림이라는 순수한 관심사를 공유하는 건강한 형태의 만남이기를 희망했다. 서준과의 교류 천천히, 조심스럽게. 드로잉 모임은 매주 일요일 오후에 열렸다. 서준과 유진 외에도 2명의 멤버가 더 있었는데 모두 자신의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서준은 준영과는 달랐다. 그는 유진에게 연락을 자주 하거나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묻지 않았다. 그들의 대화는 주로 그림, 건축, 그리고 예술에 대한 철학적인 이야기로 채워졌다. 한 번 유진이 회사에서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모임에 늦게 도착한 적이 있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미안함을 표했다.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저 때문에 기다리셨죠? 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유진 씨. 우리는 각자의 삶이 있고, 그림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일 때문에 바쁘신 건 당연하죠. 우리는 유진 씨의 그림을 존중하지, 유진 씨의 시간을 소유하려 하지 않아요. 그의 말은 유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다. 소유하려 하지 않아요. 준영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압박감과 정반대되는 편안함이었다. 서준은 유진의 자유로움을 존중해 주었다. 드로잉 모임이 끝나고 서준은 유진에게 건축 관련 전시회 티켓을 건네주었다. 다음 주에 괜찮으시면 이 전시회 같이 보러 가실래요? 유진 씨의 디자인 감각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작품이 많다고 들었어요. 좋아요, 서준 씨. 같이 가요. 그들의 관계는 마치 유와 물감이 캔버스 위에서 천천히 섞이듯 조심스럽고 느린 속도로 발전했다. 서준은 유진에게 급하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는 유진의 옆에서 그녀의 일상과 취미를 응원해주는 안정적인 버팀목 역할을 했다. 준영의 그림자 예상치 못한 재회. 유진은 서준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준영과의 짧은 연애에서 받은 상처가 아물어 가는 것을 느꼈다. 준영의 존재는 그녀의 기억 속에서 흐릿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건축 박람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녀는 회사 부스에서 잠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유진 씨, 여기 자료 좀 부탁해요. 유진이 동료에게서 자료를 건네받는 순간, 그녀의 시선은 복도를 지나가는 한 남자를 향했다. 최준영.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옆에는 화려한 외모를 가진 여자가 팔짱을 끼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치 세상의 시선이 두렵지 않은 듯 환하게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다. 유진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예상치 못한 장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재회였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준영의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준영은 유진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빛은 짧게 흔들렸지만 이내 냉정하고 무심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김유진 씨. 여기서 보내.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태연했고 마치 며칠 전에 잠시 인사했던 직장 동료를 만난 듯한 톤이었다. 유진은 애써 감정을 숨기려 노력하며 말했다. 네, 최준영 씨. 잘 지냈어요. 보다시피 잘 지내지. 여긴 내 여자친구야. 준영은 옆에 있던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소개했다. 여자는 유진을 힐끗 보더니 형식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진은 최대한 밝게 대답했다. 우리는 이제 가봐야 해서. 나중에 봐. 준영은 짧게 인사하고는 여자의 손을 잡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유진은 이상하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질투, 그리고 무엇보다 배신감이었다. 겨우 한 달도 안 됐잖아. 내가 아파서 연락 못했을 때 그렇게 불안해하고 나한테 복수까지 하려던 사람이 이렇게 빨리 다른 사람을 만나. 준영이 이별 통보를 담담하게 수락했던 이유가 어쩌면 이미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솟아올랐다. 유진은 그의 진심을 믿고 이별의 매듭을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마지막 솔직함조차 거짓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다시 흐트러졌다. 흔들리는 마음, 질투와 자격지심. 그날 저녁 유진은 회사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했지만
준영의 얼굴과 그의 옆에 있던 여자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유진은 소라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소라야, 나 오늘 준영이 만났어. 새로운 여자친구랑. 뭐? 그 불안함과 집착이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 사람 정말 빠르네. 소라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는 너무 화려하고 예뻤어. 내가 준영한테 이별 통보했을 때 그가 너무 쉽게 받아들인 게 어쩌면 이미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유진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자격지심이 섞여 있었다. 유진아, 진정해. 내가 준영 씨를 먼저 놓아줬잖아. 그 사람이 너랑 헤어지고 바로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오히려 그게 증명하는 건 그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에 쫓겨서 관계를 맺는 거지. 소라의 말에 유진은 다시 냉정을 찾으려 했었다. 맞아. 내 말이 맞아. 하지만 내가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사람에게 매달렸던 시간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져. 나 혼자만 진심이었던 건가 싶고. 아니, 내 진심까지 부정하지 마. 너는 그때 최선을 다했어. 문제는 그 사람의 연애 방식이 건강하지 못했다는 거야. 유진아, 기억해. 그 사람이 너에게 보여준 불안정한 모습은 너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건 오로지 그 사람의 문제였어. 솔은 유진이 다시 감정의 수렁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서준 씨랑은 잘 지내고 있어? 이제는 내 삶에 집중하자. 준영 씨는 이제 과거야. 그가 누굴 만나든 내 인생과는 상관없어. 유진은 소라의 말에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준영의 존재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흔들도록 허락하고 싶지 않았다. 서준에게 다가서는 새로운 감정. 며칠 후, 유진은 서준과 함께 건축 전시회에 갔다. 서준은 작품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하며 건축가로서의 통찰력과 예술가로서의 감성을 조화롭게 풀어냈다. 유진 씨, 이 구조를 보세요. 돌과 빛의 대비가 마치 삶과 죽음의 경계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건축은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채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준의 깊이 있는 생각과 진중한 태도는 유진에게 신뢰감을 주었다. 그는 항상 유진의 생각에 귀 기울였고 섣불리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았다. 전시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서준은 유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진 씨, 혹시 유진 씨에게는 제가 그냥 드로잉 모임 멤버 이상의 의미는 없을까요? 유진은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심장이 잠시 두근거렸다. 그녀는 서준의 안정적이고 사려 깊은 모습에 끌리고 있었지만 아직 준영과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기에 망설이고 있었다. 서준 씨. 저는 서준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편하고 좋아요. 서준 씨는 제가 경험했던 이전의 관계와는 달리 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시니까요. 유진은 준영과의 관계에 대해 서준에게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다. 저도 유진 씨의 그림에 대한 열정, 그리고 일에 대한 진지함을 보면서 많은 매력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진 씨에게 급하게 다가가고 싶지 않아요. 유진 씨의 마음이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는 유진 씨의 삶의 속도를 존중하고 싶습니다. 서준의 배려심 깊은 고백은 유진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준영이 자신의 불안함으로 유진의 시간을 재촉했다면 서준은 유진의 시간을 존중하고 그녀의 속도에 맞춰주겠다고 약속했다. 서준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짧은 연애를 끝냈어요. 그리고 아직 그 감정에 잔재가 남아있어요. 저는 서준 씨에게 완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겠어요? 제가 서준 씨를 친구 이상으로 생각해도 될지 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유진은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다. 서준은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유진 씨. 저에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저는 유진 씨가 원하시는 만큼 기다릴게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기다리는 동안 저와 함께 계속 그림을 그리고 저와 함께 웃어주세요. 저는 그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준의 존재는 유진에게 새로운 희망이자 치유의 과정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준영과의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고 서준과의 건강한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회사 내부의 갈등, 스트레스의 재점화, 개인적인 삶에서 평온을 찾아가던 유진에게 회사 내부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유진이 참여했던 대규모 디자인 프로젝트의 최종 시안이 경쟁사의 디자인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유진은 자신의 팀이 오랜 시간 밤샘 작업을 하며 독창적으로 개발한 디자인임을 확신했지만 경쟁사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고 사내에서는 비판적인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팀장은 유진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특명을 내렸다. 김유진 씨, 이건 우리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일이야. 자네가 이 프로젝트의 핵심 디자이너였으니 디자인 도용 의혹을 완벽하게 해명하고 우리 디자인의 독창성을 증명해야 할. 이번 주말까지 모든 자료를 재검토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게. 유진은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다. 다시 예전처럼 밤샘 작업과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식욕도 잃었다. 그녀의 삶은 다시 일이라는 거대한 압력솥 속으로 던져졌다. 금요일 밤, 유진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복잡한 디자인 구조와 코드들을 뜯어보며 그녀는 자신이 이 논란에 휩싸이게 된 원인을 찾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내가 놓친 부분이 분명 있을 거야.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걸까? 그녀는 자료 더미에 얼굴을 묻고 한숨을 쉬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따뜻한 레몬차를 내려놓았다. 잠시 쉬면서 이거 마셔요. 밤샘 작업에는 비타민이 필수죠. 유진이 고개를 들자 서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다 있었다. 서준 씨? 어떻게 여기에? 유진이 놀라서 물었다. 지나가다 유진 씨 사무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걸 봤어요. 이 시간에 계속 일하는 유진 씨 모습이 걱정돼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유진은 결국 모든 것을 서준에게 털어놓았다. 디자인 도용 의혹, 팀장님의 압박, 그리고 자신의 불안감까지. 서준은 유진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었다. 그는 유진의 어깨를 토닥이는 대신 그녀의 디자인 자료를 조용히 들여다보았다. 유진 씨의 디자인은 독창성이 분명해요. 이 곡선 처리와 색채 조합은 유진 씨만의 시그니처가 확실해요. 하지만 이 부분, 서준은 자료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라이브러리 코드가 공개 라이브러리와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이 코드를 사용해서 다른 디자이너도 비슷한 구조를 만들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준은 건축 설계사답게 디자인의 기술적인 부분까지 날카롭게 분석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진 씨의 디자인이 별표 쌓인 표절이 아니다. 별표 쌓인 아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별표 쌓인 이 디자인이 유진 씨의 창의적인 해석으로 탄생했다. 별표 쌓인 것을 증명해야 해요.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까지의 유진 씨의 초기 스케치, 아이디어 전개 과정, 그리고 최종 결과물에 도달하기까지의 유진 씨만의 이야기를 보여줘야 합니다. 창의성은 결과물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물에 담긴 과정이니까요. 서준의 통찰력 있는 조언은 유진의 머릿속을 환하게 밝혔다. 유진은 문제의 핵심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었던 것이다. 서준 씨, 정말 고마워요. 서준 씨 덕분에 길을 찾은 것 같아요. 유진은 서준에게서 받은 레몬차를 천천히 마셨다. 준영이 사다 준 레몬과는 달리 이 레몬차는 불안함이 아닌 응원과 신뢰의 맛이 났다. 그날 밤 유진은 서준과 함께 새벽까지 자료를 정리했다. 서준은 유진의 일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 오직 그녀의 논리를 강화하고 자료를 구조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건강한 관계의 시작.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완성된 보고서를 팀장에게 제출했다. 그녀는 서준의 조언대로 최종 디자인의 독창성을 증명하는 대신 아이디어가 탄생하고 발전하는 과정의 모든 스토리텔링을 담아냈다. 초기 드로잉, 수많은 시행착오, 그리고 경쟁사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미묘한 색채 심리학적 해석까지. 보고서는 팀원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팀장은 유진의 보고서를 들고 경쟁사와 협의 테이블에 앉았고
유진의 보고서는 디자인 도용 의혹을 완벽하게 불식시켰다. 유진은 팀장에게 칭찬을 받은 후 곧바로 서준에게 연락했다. 서준 씨, 보고서 덕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서준 씨의 통찰력 덕분이에요. 유진 씨의 실력이 뛰어나서 그래요. 저는 그저 유진 씨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줬을 뿐이죠. 서준은 겸손하게 말했다. 오늘 저녁 제가 근사한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요. 괜찮으시다면? 물론이죠. 하지만 저는 유진 씨의 보상 대신 유진 씨의 환한 웃음만 보고 싶어요. 그날 저녁 유진은 서준과 함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유진은 서준에게 정식으로 고백했다. 서준 씨, 제 마음이 정리된 것 같아요. 서준 씨는 제가 힘들 때 저를 가장 먼저 일으켜 세워준 사람이에요. 서준 씨와 함께라면 이전의 관계에서 느꼈던 불안함 대신 안정감과 존중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진지하게 만나 볼래요? 서준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유진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웠다. 고마워요, 유진 씨. 유진 씨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우리의 연애는 유진 씨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그리고 깊이 시작해 봅시다. 유진은 그 순간 진정한 사랑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격정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지지하고 존중하는 안정적인 흙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준영과의 짧은 연애는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상처 덕분에 그녀는 서준이라는 건강한 인연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것이다. 하지만 유진의 삶은 아직 완전히 평온해지지 않았다. 그녀는 준영의 무심한 태도와 새로운 여자친구에 대한 의혹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다. 그리고 서준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면서 준영이 다시 그녀의 삶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할 것을 유진은 아직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평화 속의 작은 떨림. 서준과의 연애는 유진의 삶에 잔잔하고 안정적인 믿음을 가져다 주었다. 준영과의 관계가 폭풍우 같았다면 서준과의 관계는 고요한 호수와 같았다. 그들은 주중에 서로의 업무를 존중했고 주말에는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서준의 건축 현장을 방문하며 서로의 세계를 공유했다. 서준은 유진의 바쁜 일상을 비난하지 않았고 그녀의 피로를 이해하며 따뜻한 응원과 지지를 보냈다. 유진 씨, 디자인 작업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죠. 충분히 쉬는 것도 창의성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제가 끓여주는 차 한 잔 마시면서 영화나 봐요. 서준은 언제나 유진의 상태를 먼저 살피는 사람이었다. 유진은 서준의 배려와 존중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고 성장하고 있는지 느꼈다. 준영과의 이별이 그녀의 마음을 크게 찢어 놓았다면 서준은 그 찢어진 부분을 섬세하게 꿰매고 다독여주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유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준영과의 재회 때 느꼈던 불편함과 의욕이 여전히 작은 가시처럼 남아 있었다. 준영이 이별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새로운 여자친구와 다정하게 박람회장을 거닐던 모습은 그녀에게 사랑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던졌다. 정말 그 사람의 불안함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나라는 존재가 중요하지 않았던 걸까? 유진 이 질문이 서준과의 관계에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도록 애써 무시했지만 문득문득 떠오르는 준영의 얼굴은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준영의 의도적인 접근. 유진이 서준과 사귄 지 한 달이 되어갈 무렵 유진의 회사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겼다. 유진의 팀이 추진하는 대형 리뉴얼 프로젝트에 새로운 컨설팅 회사가 합류하게 된 것이다. 유진 팀장으로부터 컨설팅 회사 담당자의 연락처를 받고 미팅 일정을 잡기 위해 연락처를 확인했다. 눈앞에 떠오른 이름 석자의 유진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최준영 팀장. 유진은 자신이 눈을 잘못 본 것이라 생각하고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다. 맞았다. 그녀의 전 남자친구 최준영이었다. 그는 단순한 팀원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컨설팅 팀의 리더로 합류하게 된 것이다. 유진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전문적으로 그와 일할 수 있을까? 게다가 준영이 이 사실을 알고도 아무 말 없이 유진의 회사에 합류한 것은 분명 의도적인 접근일 가능성이 높았다. 유진은 이 상황을 민우 선배에게 상의했다.
선배님, 저의 새 컨설팅 팀에 최준영 씨가 오게 되었어요. 전에 제가 만났던 그분요. 이 사실을 팀장님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민우는 커피를 내려놓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유진 씨, 이건 비즈니스야. 사적인 감정은 철저히 배제해야 할. 팀장님께 사적으로 만났던 사람이라고 말해봤자 오히려 유진 씨의 프로페셔널함에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 게다가 유진 씨가 먼저 이별을 통보했고 지금은 서준 씨와 잘 만나고 있잖아. 떳떳하게 대해. 그가 먼저 사적인 접근을 시도하지 않는 한 유진 씨도 철저히 업무적인 파트너로만 대하면 돼. 민우 선배의 조언은 유진에게 힘이 되었다. 그녀는 감정을 정리하고 준영에게 첫 번째 미팅을 위한 업무 메일을 보냈다. 메일은 냉정하고 사무적인 어투로 가득 차 있었다. 첫 번째 업무 미팅 날카로운 긴장감. 며칠 후 첫 번째 합동 미팅이 유진의 회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유진은 프로젝트 리더로서 그리고 준영은 컨설팅 팀장으로서 마주 앉았다. 회의실에는 유진 팀원 3명과 준영 팀원 3명이 함께 있었다. 유진은 준영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최준영 팀장님. 저의 프로젝트에 합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유진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진 씨. 좋은 프로젝트에 함께하게 되어 기대가 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준영 역시 겉으로는 완벽하게 예의를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그의 눈빛 속에 숨겨진 미묘한 감정을 읽어낼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업무적 호기심이 아니라 유진을 관찰하고 평가하려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미팅 내내 준영은 유진의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매우 건설적이지만 동시에 까다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그의 질문들은 유진의 논리의 맹점을 정확히 짚어냈고 유진은 그의 날카로운 분석력에 내심 놀랐다. 회의가 끝난 후 준영은 유진에게 다가왔다. 김유진 씨, 프레젠테이션은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데이터 해석에 있어 저의 팀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두 사람은 회의실을 나와 회사 복도 구석에서 마주섰다. 업무적인 이야기가 맞겠죠. 최 팀장님, 유진은 선을 그으며 말했다. 준영은 피식 웃었다. 물론이죠. 김유진 씨. 그런데 김유진 씨는 여전히 감정을 숨기는데 능숙하지 못하군요. 저를 보는 눈빛이 아직도 조금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유진은 당황했지만 곧 표정을 굳혔다. 최 팀장님. 제가 흔들리는지 아닌지는 업무에 전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저희는 프로로서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만난 겁니다. 사적인 감정은 철저히 배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건 풀고 넘어가야겠죠. 김유진 씨. 지난번 박람회에서 제 여자친구를 보셨더군요. 그때의 제 모습이 많이 실망스러웠습니까? 유진은 놀랐다. 그는 유진이 느꼈던 감정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실망이든 아니든 그건 역시 최 팀장님의 사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상관이 있죠. 김유진 씨. 저는 김유진 씨에게 보란 듯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김유진 씨의 연락 두절에 대한 불안함에 시달리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안정적으로 행복하다는 것을요. 준영의 말은 유진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것은 복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불안함을 숨기려는 처절한 몸부림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최 팀장님. 그 사람이든 저든 팀장님의 불안함을 해소해 줄 도구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저의 삶을 존중해주는 좋은 사람을 만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감정에 얽매여 비즈니스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유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준영은 유진을 잠시 응시하더니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김유진 씨. 그럼 다음 주 회의 때 뵙겠습니다. 준영이 돌아서자 유진은 그제야 긴장이 풀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준영의 등장으로 자신의 삶이 다시 복잡해질 것임을 예감했다. 준영의 치밀한 방해. 준영과의 업무는 예상대로 순탄치 않았다.
준영은 유진의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사사건건 날카로운 태클을 걸었다. 그의 지적은 논리적으로 타당했지만 때로는 과도하게 비판적이었다. 김유진 씨, 이 데이터 분석 방식은 너무 감성적입니다. 저의 컨설팅 팀의 목표는 냉철한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감성적인 접근으로는 클라이언트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에서 준영은 유진을 끊임없이 몰아세웠다. 유진은 그가 단순히 프로젝트를 위해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을 업무에 투영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렸다. 유진은 준영의 비판에 맞서기 위해 밤늦게까지 자료를 분석하고 팀원들을 독려했다. 그녀는 민우 선배의 조언대로 준영에게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 철저하게 준비했다. 그러던 중 유진은 우연히 준영의 팀 내부 자료를 보게 되었다. 그 자료에는 유진 팀이 제시한 디자인 컨셉과 정반대되는 방향의 컨셉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컨셉의 주된 논리는 유진의 디자인을 감성적이고 비효율적이라며 비판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유진은 분노했다. 준영은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유진의 팀을 돕는 대신 유진의 디자인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었다. 유진은 준영에게 단독 미팅을 요청했다. 최 팀장님, 저의 팀 디자인을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의 자료를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컨설팅 팀은 협력 관계이지 저의 팀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유진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단호했다. 준영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김유진 씨, 그건 비즈니스입니다. 클라이언트는 가장 설득력 있는 논리를 선택할 겁니다. 저희는 객관적인 시장 데이터를 통해 김유진 씨 팀의 컨셉이 가진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원할 뿐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김유진 씨의 감정적인 오만을 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적인 오만, 준영의 단어 선택은 유진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 그는 유진의 업무 능력까지 과거의 사적인 감정으로 재단하고 있었다. 유진은 참을 수 없었다. 최 팀장님, 제가 2시간 연락 안 돼서 복수까지 하려 했던 분이 저의 디자인을 감정적인 오만이라고 평가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준 씨를 만나기 전까지 팀장님의 불안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 제 일상과 업무 방식을 포기하려 노력했습니다. 그게 저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는지 팀장님은 모르실 겁니다. 팀장님의 집착과 불안함이야말로 팀장님의 모든 행동을 감정적으로 만들고 있는 근원 아닌가요? 유진은 자신이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을 터뜨렸다. 준영의 얼굴에서 여유로움이 사라졌다. 그의 눈빛에 다시 흔들림이 찾아왔다. 김유진 씨, 지금 사적인 감정을 섞고 있는 건 김유진 씨 아닙니까? 아니요, 최 팀장님. 팀장님의 모든 비판이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확신합니다. 팀장님은 저를 무너뜨리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팀장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유진은 더 이상 대화를 지속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의 팀은 저희의 컨셉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최 팀장님은 저희의 논리를 꺾기 위해 더 치밀하게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저는 더 이상 최 팀장님의 불안함에 응답하지 않을 겁니다. 유진은 회의실을 박차고 나왔다. 분노와 떨림으로 온몸에 힘이 빠졌지만 그녀는 자신이 할 말을 했다는 것에 만족했다. 서준의 발견과 갈등 심화. 그날 저녁 유진은 서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준영이 회사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된 경위, 그리고 준영이 업무를 빙자하여 유진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서준은 유진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유진 씨, 정말 많이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유진 씨가 현명하게 대처했어요. 사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잖아요. 하지만 서준 씨, 준영 씨의 공격이 너무 치밀해서 무서워요. 제가 일에 집중할 수 없도록 계속 방해하고 있어요. 게다가 제가 준영 씨에게 했던 말이 너무 감정적이었나 싶기도 하고요. 아니에요. 유진 씨의 분노는 정당합니다. 그 사람은 유진 씨의 가장 큰 강점인 창의성과 감성을 비난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비열한 복수입니다. 그리고 유진 씨가 준영 씨의 불안함에 대해 말했을 때
그는 반박하지 못했죠. 그게 진실이니까요. 서준은 유진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리고 서준은 유진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유진 씨, 사실 제가 이번 프로젝트에 건축 설계 컨설팅 제안서를 넣을까 고민했었습니다. 네? 서준 씨가요? 유진은 놀랐다. 네, 제 회사가 유진 씨 회사와 협력하는 몇몇 회사와 거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입찰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영 씨의 컨설팅 회사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준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준영 씨 회사가 제출한 제안서의 일부를 보게 되었는데 유진 씨 팀의 디자인을 비판하는 논리가 제 예상과 너무나도 흡사했습니다. 마치 유진 씨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르려는 듯한 느낌이었죠. 유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설마, 서준 씨, 준영 씨가 저의 관계를 알고 서준 씨 회사를 견제하려 했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준영 씨의 행동이 프로젝트 성공보다는 유진 씨를 향한 복수심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 프로젝트는 컨설팅과 디자인, 그리고 시공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성공합니다. 저는 유진 씨의 팀이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서준은 잠시 고민하더니 진지하게 유진을 바라보았다. 유진 씨, 저는 이제 유진 씨의 연인이자 유진 씨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진 씨 팀이 준영 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도록 숨겨진 컨설턴트 역할을 해주고 싶습니다. 유진 씨의 디자인 논리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건축적 근거들을 제가 제공해 드릴게요. 유진은 서준의 제안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서준은 유진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여기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지식을 내어주려 했다. 서준 씨, 그렇게까지 해주시면 저야 정말 고맙죠. 하지만 서준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유진 씨를 지키는 것이 지금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숨긴 협력과 준영의 몰락. 그날 이후 유진의 팀은 서준의 도움을 받아 준영의 컨설팅 팀에 맞섰다. 서준이 제공하는 건축학적 근거와 논리는 유진의 감성적인 디자인을 더욱 단단하게 지지해 주었고 준영이 제기하는 모든 비판을 논리적으로 무력화시켰다. 유진은 다음 미팅에서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준영을 대했다. 최 팀장님, 저의 디자인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반박하겠습니다. 저희의 곡선형 디자인은 도시 미관뿐 아니라 서준 씨가 제공한 건축 구조 역학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직선 구조 대비 풍압 저항성을 7.8% 향상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유지 보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진이 예상치 못한 전문적인 보고서를 언급하자 준영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에는 흔들림과 함께 의욕이 서렸다. 김유진 씨 팀이 그런 수준의 건축학적 데이터를 갑자기 확보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군요. 어느 컨설팅 회사의 자문을 구한 겁니까? 그것은 저의 팀의 내부 역량입니다. 최 팀장님.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냉철한 시장 분석과 효율성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유진은 서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철저히 비밀을 유지했다. 준영은 유진의 반격에 점점 더 코너에 몰렸다. 그의 공격이 무력화될수록 그는 더욱 격렬하고 감정적으로 변해갔다. 그의 날카로운 질문들은 논리 대신 분노를 담기 시작했고 이는 클라이언트와 유진 회사의 고위층에게 그의 비전문적이고 감정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클라이언트와 유진의 회사는 준영의 컨설팅 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준영의 팀이 프로젝트의 성공보다 내부 갈등 유발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프로젝트 시작 한 달 후 준영은 팀장 자리에서 해임되었다. 그의 컨설팅 회사는 프로젝트에서 전격 철수하게 되었다. 유진은 이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경을 느꼈다. 승리감과 함께 한때 자신을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의 감정 때문에 몰락하는 것을 보는 씁쓸함도 함께였다. 준영의 마지막 메시지. 준영이 회사에서 철수한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준영에게서 온 메시지를 발견했다. 길지 않은 마지막 메시지였다. 김유진 씨.
결국 내가 졌군요. 당신은 변함없이 강하더군요. 아니, 당신을 지지하는 새로운 사람이 생기면서 훨씬 더 강해졌더군요.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내 불안함과 외로움 때문에 당신에게 집착했고, 당신을 잃은 후 그 상실감을 당신에게 복수하려는 비열한 방식으로 표출했습니다. 당신의 창의성을 꺾으려 했던 것은 사실 당신의 자유로운 영혼을 통제하려 했던 나의 집착이었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결국 내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나는 아직도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준 씨 덕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사람이라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겠죠. 그 사람에게는 감사하고 당신에게는 미안합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당신을 힘들게 했던 과거의 최준영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겠습니다. 유진 준영의 메시지를 읽고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의 마지막 메시지에는 후회와 인정, 그리고 체념이 담겨 있었다. 준영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상처와 불안함에 솔직했고, 그것이 유진에게는 그를 완전히 놓아줄 수 있는 마지막 위안이 되었다. 유진은 준영에게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준영이라는 존재는 이제 완전히 과거의 페이지로 넘어갔다. 그녀는 서준과의 건강하고 단단한 미래를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더욱 충실하게 채워나가기로 결심했다. 네 번째 이야기. 새로운 시작과 관계의 성장. 준영과의 갈등이 마무리되고 유진의 삶은 마침내 완벽한 안정을 되찾았다. 준영이 물러난 프로젝트는 유진이 주도하게 되었고, 그녀는 서준에게 배운 통찰력과 자신의 창의력을 결합하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녀의 노력은 회사 내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유진은 팀의 핵심 리더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서준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직업 세계를 존중하며 일과 사생활의 균형을 건강하게 유지했다. 준영과의 관계가 유진의 에너지를 앗아갔다면 서준과의 관계는 유진에게 끊임없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었다. 함께하는 일요일 드로잉 모임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유진 씨, 오늘 그린 이 정물화의 색감이 정말 좋아요. 특히 이 보라색과 노란색의 대비가 역동적이면서도 평화롭네요. 서준이 유진의 캔버스를 바라보며 말했다. 고마워요, 서준 씨. 서준 씨를 만나면서 제 삶이 안정되어서 그런지 그림에도 고요함이 담기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늘 불안하고 강렬한 색만 사용했었거든요. 유진은 맑게 웃었다. 유진은 서준에게 준영과의 모든 이야기, 즉 짧은 만남, 집착, 이별의 아픔, 그리고 업무에서의 복수 시도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유진이 자신의 가장 취약한 과거를 드러냈을 때 서준은 그녀를 비난하거나 동정하는 대신 깊은 이해심을 보여주었다. 유진 씨, 그건 유진 씨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준영 씨는 상처가 많고 외로운 사람이었을 뿐이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상처를 가진 채로 살아가요.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다 치유하느냐죠. 유진 씨는 그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키고 새로운 관계를 통해 건강한 치유를 선택했어요. 저는 그런 유진 씨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서준의 말에 유진은 안심했고 그들의 신뢰는 더욱 두터워졌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 우정, 그리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동반자적 관계로 진화하고 있었다. 유진의 어머니와 서준의 첫 만남. 유진의 부모님은 유진이 일에 몰두하는 동안 그녀의 연애 문제에 대해 늘 걱정이 많았다. 특히 짧게 끝난 준영과의 만남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유진의 감정적인 동요를 감지했기에 더욱 염려했다. 유진은 서준과의 관계가 진지해지자 어머니에게 서준을 소개하기로 결심했다. 엄마, 저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요. 다음 주 주말에 같이 저녁 식사할까요? 유진의 어머니는 기쁨과 동시에 걱정을 드러냈다. 글쎄, 유진아. 너 지난번에 만났던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니?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게 좋지 않겠니? 엄마, 걱정 마세요. 서준 씨는 제가 만났던 사람 중 가장 안정적이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에요. 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줘요. 엄마도 직접 만나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약속된 주말 저녁, 유진은 서준을 집 근처 분위기 좋은 한정식집으로 데려갔다. 유진의 어머니는 단정한 모습으로 두 사람을 맞이했다.
첫인사는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다. 서준은 깍듯한 태도로 유진의 어머니에게 인사했고, 건축 설계사로서 자신의 일과 비전을 솔직하고 명료하게 설명했다. 어머님, 저는 윤서준이라고 합니다. 유진 씨의 지성과 창의력을 가장 존경하고 있습니다. 유진 씨가 일에 몰두하는 동안 제가 옆에서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유진의 어머니는 서준의 차분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식사 내내 서준은 유진의 어머니가 하는 모든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유진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했지만 결코 과장되거나 부담스럽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후 유진의 어머니는 유진을 따로 불러 말했다. 유진아, 서준 씨,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너를 진심으로 아끼는 게 눈에 보여.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 너저 서준 씨 앞에서 내 모습을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인다. 어머니의 긍정적인 반응은 유진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서준과의 관계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서준의 과거, 그 미묘한 그림자. 유진과 서준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접어들었을 때, 유진은 문득 서준의 과거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서준은 자신의 가족이나 이전 연애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현재와 미래, 그리고 유진과의 이야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유진 역시 깊이 캐묻지 않았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은 서준의 아파트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유진이 서랍을 열어 식기를 꺼내려는데 서랍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서준의 스케치북과는 확연히 다른 개인적인 메모장 같았다. 유진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쳐보았다. 수절의 첫 페이지에는 옅은 연필 글씨로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2018년 3월. 모든 것을 잃었다. 더 이상 아무도 믿지 않는다. 다시는 관계에 내 전부를 걸지 않으리. 그 아래에는 몇 페이지에 걸쳐 짧고 단절된 감정의 조각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배신, 고통, 텅 빈 공간, 나의 실수와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었다. 유진은 순간적으로 서준의 내면에 깊은 상처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수첩을 제자리에 조심스럽게 넣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녁 식사 준비를 계속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서준에 대한 궁금증과 걱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후 유진은 용기를 내어 서준에게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서준 씨, 우리는 서로의 일과 취미, 그리고 현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하지만 서준 씨의 과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서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 옅은 그림자가 스쳤다. 유진 씨, 저도 언젠가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의 과거는 그다지 아름답지 못해서 유진 씨에게 짐이 될까 봐 두려웠어요. 서준 씨, 저는 서준 씨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서준 씨의 과거가 서준 씨를 만든 일부라고 생각해요. 저는 서준 씨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서준은 길게 숨을 내쉬고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5년 전 저는 제 건축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랜 기간 사귀었던 약혼녀가 있었죠. 저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요. 제 시간, 제 사랑, 그리고 제 돈까지. 그런데 제 사무소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을 때 약혼녀는 저와 저의 동업자를 배신했어요. 그녀는 경쟁사의 프로젝트의 핵심 정보를 넘겼고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는 파산했고 저는 법적인 문제까지 겪어야 했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이었죠. 서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고통은 유진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때 이후로 저는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특히 관계에서 깊은 감정을 나누는 것이요. 저는 다시는 제 삶을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누군가의 감정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유진 씨와의 관계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시작했어요. 유진 씨의 삶의 속도를 존중한다고 말했던 것도 사실은 저를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서준은 솔직하게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을 고백했다. 유진은 서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서준 씨, 이제야 알겠어요.
서준 씨가 왜 그렇게 안정과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준영 씨와의 관계는 불안함에 대한 저의 상처였고, 서준 씨의 관계는 배신에 대한 서준 씨의 상처였군요. 유진은 서준을 껴안았다. 그의 몸에서 느껴지는 떨림이 그가 겪었던 고통의 깊이를 말해주는 것 같았다. 서준 씨, 괜찮아요. 서준 씨가 저를 존중해 준 것처럼 저도 서준 씨의 상처를 존중하고 이해할게요. 저는 서준 씨를 배신하지 않아요. 그리고 서준 씨가 다시 관계에서 오는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노력할게요. 유준은 서준에게 자신이 준영과의 짧은 관계에서 느꼈던 불안함과 상처를 털어놓으며 두 사람의 상처가 만나는 지점을 이야기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사랑을 나누는 것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영혼의 동반자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다. 서준은 유진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은 후 유진과의 관계에 더욱 적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관계의 깊이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유진에게 더욱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다. 서준은 유진의 프로젝트 성공을 기념하며 그녀를 위한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다. 유진의 친한 동료들과 소라를 초대하여 그녀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파티가 끝난 후 서준은 유진에게 특별한 선물을 건넸다. 그것은 직접 제작한 작은 나무 액자였다. 액자 안에는 유진이 그렸던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추상화를 서준이 건축적으로 해석한 드로잉이 담겨 있었다. 유진 씨의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유진 씨의 내면에 존재하는 불안함과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느꼈어요. 저는 이 그림을 바탕으로 유진 씨의 감정을 지지하는 건축 구조를 만들어 봤습니다. 안정적인 베이스 위에 자유로운 곡선이 뻗어나가는 구조죠. 유진 씨에게 바칩니다. 유진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서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유진을 이해하고 있었다. 서준 씨, 정말 고마워요. 서준 씨는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 유진 씨, 저는 유진 씨가 가진 모든 빛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둠까지도요. 우리는 상처를 숨기지 않고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했다. 유진은 서준에게서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로서의 확신을 느꼈다. 뜻밖의 만남 준영의 근황. 유진은 준영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지만 소라는 여전히 준영의 소셜 미디어를 가끔 확인하고 있었다. 소라는 유진의 평화를 깨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유진에게 전해야 했다. 소라와 유진은 주말 브런치를 함께하고 있었다. 유진아, 나 사실 할 말이 있어. 너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들어줘. 소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준영 씨 말이야. 너의 헤어진 후 그가 박람회에서 만났던 그 여자친구랑도 헤어진 것 같아. 그리고 최근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그 사람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여. 소라는 휴대폰 화면을 유진에게 보여주었다. 준영의 소셜미디어에는 며칠 전 올라온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 준영은 이전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눈빛이 텅 비어 있었으며 억지로 웃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다시 혼자. 결국 나에게는 아무도 남지 않는다. 내가 문제겠지. 유진은 사진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준영의 고통을 이해했기에 그의 몰락을 보면서도 마냥 기뻐할 수 없었다. 그의 불안함이 결국 그의 삶을 계속해서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소라야, 그 사람 결국 또다시 혼자가 되었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겠지. 맞아, 유진아. 그런데 내가 준영 씨를 업무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린 이후로 그 사람이 더 심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해준 솔직한 충고가 그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마지막 단호함이 준영을 더욱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은 것 같다는 죄책감이 들었다. 나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무너지길 원했던 건 아니었어. 단지 나를 방어하고 싶었을 뿐이지. 알아, 유진아.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의 불안함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잖아. 어쩐
내가 그에게 한 번쯤 진정한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유진은 고민에 빠졌다. 서준과의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과거의 사람에게 다시 관심을 갖는 것은 서준에 대한 배신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준영의 마지막 메시지와 지금의 절망적인 근황을 보면서 유진은 자신이 준영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고민의 심화와 서준에 의해 유진은 서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준영의 소셜미디어 근황과 소라가 제기한 진정한 도움에 대한 질문까지. 서준은 유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 침묵했다. 유진 씨, 준영 씨가 힘든 건 알지만 유진 씨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책임은 없습니다. 유진 씨는 충분히 그 사람에게 솔직했고 할 말을 다 했어요. 그 사람이 지금 겪는 고통은 그 스스로 해결해야 할 몫입니다. 알아요, 서준 씨. 하지만 저 때문에 그 사람이 더 깊이 무너진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들어요. 제가 마지막에 너무 단호하게 선을 그었을 때 그 사람이 완전히 절망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준은 유진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유진 씨, 저는 유진 씨의 따뜻한 마음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 철저한 거리두기일 수 있습니다. 준영 씨는 유진 씨에게 의존함으로써만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려 했어요. 유진 씨가 다시 그에게 다가가는 것은 그에게 아직 나에게 기회가 있다는 잘못된 희망을 줄 뿐입니다. 그가 스스로 일어서게 하려면 유진 씨는 철저하게 침묵하고 자신의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서준의 말은 냉철했지만 유진을 지키려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서준 씨, 만약 제가 그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조언이라도 해줄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심리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요. 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다. 유진 씨의 마음이 너무 착해서 제가 막을 수가 없군요. 좋아요. 딱 한 번만 하세요. 유진 씨의 메시지가 그에게 희망이 아닌 별표 사인 마지막 조언 별표 사인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다시는 그에게 응답하지 마세요. 그와의 모든 관계를 영원히 종결해야 합니다. 저에게 약속해 주세요. 유진은 서준의 배려에 고마움을 느꼈다. 서준은 질투 대신 유진의 윤리적인 고민을 존중해 주었다. 약속할게요, 서준 씨. 단 한 번. 마지막이에요. 유진 휴대폰을 꺼내 준영에게 아주 짧고 간결한 메시지를 보냈다. 최 팀장님, 소식 들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이 모든 문제는 결국 팀장님 스스로의 불안감에서 시작된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감정의 전문가, 예를 들어 심리 상담가와 이야기해 보는 것을 진심으로 권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부디 잘 지내십시오. 저는 이제 저의 삶에 집중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유진은 즉시 준영과의 모든 연락 채널을 차단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고통을 들여다볼 의무가 없었고 그의 반응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유진은 서준의 품에 안겨 깊은 안정을 느꼈다. 그녀의 삶은 마침내 과거의 모든 그림자에서 벗어나 서준과 함께하는 밝고 건강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5번째 이야기. 완전한 종결과 새로운 단계. 준영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낸 후 유진은 그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었다. 더 이상 그의 소셜미디어를 염탐하지 않았고 소라에게도 준영의 근황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준영이라는 불안정하고 파괴적인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면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기 시작했다. 유진은 서준과의 관계에 더욱 충실했다. 서준은 유진의 가장 큰 지지자였으며 유진은 서준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치유자였다. 그들은 서로의 성장을 돕는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유진은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팀장으로 승진했다. 그녀는 이제 팀원들을 이끌며 자신의 창의적인 비전을 현실화하는 데 전념했다. 그녀의 성공은 그녀가 과거의 감정적인 혼란을 극복하고 진정한 프로페셔널로 거듭났음을 증명했다. 팀장님, 프로젝트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우 선배가 축하 인사를 건넸다. 선배님 덕분입니다. 선배님의 조언이 없었다면 저는 업무와 사적인 감정을 분리하지 못하고 무너졌을 거예요. 유진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닙니다.
유진 씨의 강한 의지가 이 모든 것을 이룬 겁니다. 그리고 서준 씨가 유진 씨의 옆을 든든하게 지켜준 것도 큰 힘이 되었겠죠. 민우 선배는 유진과 서준의 관계가 건강하다는 것을 알고 응원했다. 유진은 이제 자신의 삶이 오직 자신의 노력과 서준의 건강한 지지로 채워져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사랑에 굶주리지 않았고 누군가의 불안을 달래주기 위해 애쓰지도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서준과 함께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서준의 새로운 도전. 서준 역시 유진과의 관계를 통해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배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뤄왔던 자신의 꿈을 다시 펼치기로 결심했다. 유진 씨, 저 드디어 제 이름으로 된 건축 사무소를 다시 열기로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준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와, 정말요? 서준 씨, 정말 축하해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유진은 진심으로 기뻐했다. 고마워요, 유진 씨. 유진 씨 덕분이에요. 유진 씨가 저에게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꿈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줬을 때 용기를 얻었어요. 제가 과거에 동업자에게 배신당한 후 저는 늘 제 능력을 의심했거든요. 하지만 유진 씨가 제 건축적 통찰력을 인정해 줄 때마다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서준은 자신의 새로운 사무실 인테리어 디자인을 유진에게 맡겼다. 그것은 단순히 업무가 아니라 두 사람의 신뢰와 파트너십의 상징이었다. 서준 씨의 사무실은 서준 씨의 비전만큼이나 단단하고 아름다워야죠. 제가 서준 씨의 철학을 담은 최고의 공간을 디자인해 드릴게요. 유진과 서준은 함께 사무실 디자인을 논의하며 밤늦도록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감정적인 불안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갈 전문적인 성공과 개인적인 행복에 대한 청사진이었다. 미완의 감정. 준영과의 마지막 연결고리. 유진이 준영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낸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유진은 소라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다. 소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유진아, 나 준영 씨 회사 근처에서 우연히 준영 씨를 봤어. 그래? 잘 지내고 있대. 유진은 담담하게 물었지만 심장이 작게 뛰는 것을 느꼈다. 잘 지내는 것 같지는 않아. 혼자 힘없이 걸어가는 뒷모습이었는데 예전과 너무 달라 보였어. 얼굴이 수척하고 어깨가 많이 굽었더라. 소라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나 얼마 전에 준영 씨 어머님을 만났어. 유진은 깜짝 놀랐다. 준영 씨 어머님을? 전에 준영 씨가 우리 같이 저녁 먹었을 때 내가 어머님께 인사드렸잖아. 그때 어머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먼저 말을 걸어오셨어. 어머님께서 그러시는데 준영 씨가 내가 마지막에 보낸 메시지 때문에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대. 유진은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머님 말씀이 준영 씨가 내 메시지를 보고 충격을 받았지만 내 말이 옳았다. 내가 나 자신을 망치고 있었다고 인정했다고 하셨어.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쉬면서 치료에 전념하고 있대. 어머님은 내가 준영 씨의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마지막에 옳은 길을 알려준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더라.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의 단호함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잔인한 복수가 아니라 진정한 구원이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어머님께서 나한테 꼭 너한테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어. 유진 씨 덕분에 우리 아들이 살 수 있었다. 정말 고맙다고. 유진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죄책감이나 미련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매듭이 완벽하게 풀어진 데서 오는 해방감과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소라야, 고마워. 이젠 정말 괜찮아졌어. 이 대화를 통해 유진은 준영과의 관계에서 남은 마지막 앙금까지 모두 털어낼 수 있었다. 그녀는 준영에게 더 이상 감정적인 빚이 없었으며 준영 역시 스스로의 길을 걷기 시작했음을 알게 되었다. 영한 약속. 유진과 서준의 미래. 준영의 소식을 들은 날 저녁, 유진은 서준을 만나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서준 씨, 준영 씨가 제 마지막 조언을 듣고 심리치료를 시작했대요. 어쩌면 그 사람도 이제 스스로 행복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준은 유진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유진 씨의 따뜻한 마음이 결국 그 사람을 구했군요. 유진 씨는 정말 강하고 선한 사람입니다. 서준은 유진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유진 씨, 이제 과거의 모든 페이지가 완전히 덮였습니다. 유진 씨도 저도 각자의 상처를 치유했고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법을 완벽하게 배웠습니다. 서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유진 씨, 저는 유진 씨를 만난 후로 매일매일이 안정적이고 감사했습니다. 유진 씨는 저에게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용기를 주었고, 저의 꿈을 다시 꾸게 해 주었습니다. 제 삶의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어주세요. 그는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단정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의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김유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제가 유진 씨의 가장 든든한 평생의 버팀목이 되어 드릴게요.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물은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네, 서준 씨. 저와 평생 함께해 주세요. 서준 씨와 함께라면 저는 그 어떤 불안함도 두렵지 않아요. 에필로그 사랑의 정해. 유진과 서준은 아름다운 봄날, 유진이 디자인하고 서준이 건축 설계를 맡은 작은 정원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은 화려함보다는 단단한 신뢰와 깊은 이해로 가득 찬 그들만의 철학이 담긴 건축물 같았다. 결혼 후 유진은 서준의 사무실 인테리어를 성공적으로 완성했고, 두 사람은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면서도 서로의 삶을 지지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매주 일요일 함께 그림을 그렸고, 그들의 캔버스는 이제 불안한 색 대신 희망과 안정을 상징하는 맑고 투명한 색들로 채워져 있었다. 유진은 어느 날 서준에게 물었다. 서준 씨, 우리 둘 다 과거에 아픈 경험을 했잖아요. 이제 서준 씨에게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서준은 유진의 손을 잡고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았다. 유진 씨, 준영 씨와의 관계에서 저는 사랑이 소유와 통제가 아님을 배웠습니다. 과거의 제 약혼녀와의 관계에서 저는 사랑이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님을 배웠죠. 이제 저에게 사랑이란 유진 씨의 삶의 속도를 존중하고 유진 씨가 스스로 빛나도록 응원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유진 씨의 가장 깊은 상처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함께 치유해 나가는 신뢰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깎아내리는 대신 서로를 지지하는 단단한 기둥이 되는 거죠. 유진은 서준의 어깨에 기대어 미소 지었다. 그녀는 겨우 2주 만났던 준영과의 격렬하고 짧았던 인연 속에서 놓아야 하는가라는 고통스러운 질문과 마주했었다. 하지만 그 모든 아픔과 서러움은 유진을 성장시켰고, 결국 그녀는 자신에게 가장 맞는, 가장 건강한 형태의 사랑을 찾아냈다. 유진은 깨달았다. 사랑은 불꽃처럼 갑작스럽게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건축물과 같다는 것을, 그리고 그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설계 원칙은 자기 존중과 상대방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라는 것을. 그녀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자신이 디자인하고 서준이 설계한 그들의 집을 바라보며 깊은 평화를 느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다. 5번째 이야기 끝. 완결.